시간에는 드레이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볼게요. 어떤 개별 현상이나 법칙은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는 햄벨의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이 자연과학에서의 유력한 설명 모형으로 등장한 이래 역사학에서도 이 설명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어는 뭡니까? 바로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 이게 주어고, 서술어는 이 모형이 역사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즉, 논쟁이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햄펠의 포괄법칙은 자연과학에서 유력한 설명 모형이었는데 역사학에서도 이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 이론은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는 것, 이것도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란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과학에서는 유력한 설명 모형이었는데 역사학에서도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햄펠이 포괄법칙 설명 모형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역사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 같은 설명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햄펠은 역사학에서도 포괄법칙 설명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반면에 드레이는 역사적 이해에는 어떤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해 역사에서의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드레이는 역사학에서는 포괄법칙 설명 모형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역사적 이해에는 독특하고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햄펠과 드레이의 역사학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 있네요. 자, 햄펠의 경우에는 포괄법칙 설명 모형을 역사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드레이는 그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봅시다. 드레이가 언급한 역사에서의 설명은 시저가 기원전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와 같이 개개의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그에게 행위의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 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면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드레이는 햄펠의 포괄 설명 모형을 역사학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역사적 이해는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기를 드레이는 역사적 이해는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포괄법칙 설명 모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드레이는 역사학에서는 포괄법칙 설명 모형을 적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행위예요. 이것은 역사적 행위자인 시저의 행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죠.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혹은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햄펠은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행위에 관한 관찰된 보편 법칙과 규칙성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로 보았다. 이 말을 1문단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단어만 조금 바꿔서 반복한 거죠. 1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예. 보편 법칙과 규칙성으로 논증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로 보은 거죠. 누구의 입장입니까? 이게 햄펠의 입장이라는 것 구분하시면 되겠죠. 햄펠은 역사에서의 행위는 뭐라고? 보편 규칙과 규칙성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이라고 봤다. 반면에 누구는 드레이는 역사적 이해는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는 햄펠이 되겠죠. 햄펠은 행위자의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의견은 드레이의 의견하고 똑같네요. 위에서 드레이에게 있어서 행위의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 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햄펠은 요 점은 인정한 거죠. 행위자의 이유에 기반한 행위는 비판적 평가적 측면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해. 그러니까 얘는 두 학자의 공통점, 비판적 평가적 측면을 가진다. 역사에서 행위는 이건 동의한다고 했어요. 햄펠도. 하지만 이것이 행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 측면을 보이지만 이것이 행위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라는 것이 햄펠의 입장입니다. 반면 드레이는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제약하는 결정론이라고 했다. 그러면 드레이는 햄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뭐라고 반박했냐?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제약하는 결정론이라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레이는 햄펠이 말한 역사에서의 행위의 이해를 부인하는 것은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결정론이라고 반박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드레이겠죠. 역사가들이 일반 법칙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이 역사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드레이가 말한 거죠. 따라서 드레이에게 행위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신념, 목적 등과 같은 이유를 명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니까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행위자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 행위자가 왜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드레이가 말한 거예요. 자, 드레이는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을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렀다. 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야. 이것을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렀대요. 이것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설명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행해진 그 일이 그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자, 그러니까 드레이가 말한 합리적 설명이란 무엇이다? 행위자가 행한 그 일이 그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설명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의 합리적 설명을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했다. 이게 기억이라 본데요. 이게 도식에서의 기억. 그러면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상황입니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상황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상황은 설명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유형 C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C는 상황인 거죠.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그러면 이 X는 행위를 행한 이유인 거죠. 이것은 요 위에서 말한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에 해당함으로 설명적 이해가
필요하네요. 이것이 A가 X를 한 이유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이렇게 드레이는 합리적 설명을 도식화하여서 설명했대요. 자, 그러면 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형에 대해서 햄펠은 반박할 수 있겠죠. 햄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단에서 인간 행위에 관한 관찰된 보편 법칙, 규칙성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로 보았다. 인간 행위를. 그래서 햄펠은 인간 행위를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 논증적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인간 행위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드레이가 역사에서의 행위가 특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또 했어요? 동기나 신념, 목적 등과 같은 이유가 개개인, 즉 행위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의 도식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은 그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도식에서 핵심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요 두 번째 거, 니은이 된다는 거죠. 유형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이것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식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는 행위의 적절성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행위자는 A인데 평가자, 즉 설명자는 이 도식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가자, 설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행위가 옳은 것인지, 아니 적절한 일이었는지 적절하지 않은 일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평가자 혹은 설명자라고 하는 건데, 그 행위의 적절성은 설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이 도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드레이는 설명을 구성하는 각 문장을 진술하는 것, 진술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설명자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행위자 모형을 설명하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고 누구다? 설명자. 설명자를 다른 말로 평가자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모형, 합리적 설명을 진술하는 것은 누구다? 설명자다. 기억 니은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들이다. 다 설명자가 하는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유형 C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는 X다 라고 단언하는 사람 역시 설명자이다. 그래서 이 모형 합리적 설명을 진술하는 자도 설명자, 판단하는 자도 설명자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시 말하면 행위자 A의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찰하는 사람도 그러면 관찰자라고 합시다. 관찰자 역시 설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자, 평가자, 관찰자는 모두 이 행위,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둘째는 행위자 A가 유형 C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설명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판단은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판단하는 사람이 그 행위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행위자 A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의 과정을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감의 과정은 특정한 상황의 행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것에 기반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숙고했는지를 설명자가 재구성하는 것이다.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것을 설명자가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설명자, 관찰자, 평가자는 그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혹시 판단이 행위자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평가자가 행위자
설명하는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드레이는 일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제약하는 결정론이라고 반박했죠. 세 번째 문단에서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모델을 제시하죠. 그래서 A를 행위자로 보고 C를 특정 상황으로 보고 X를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하는 적절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평가자이고 여기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설명에 대해서 햄펠은 아마 비판을 할 거예요. 어떤 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햄펠은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 논증적인 일로 보았는데 이러한 두 번째 모형은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설명 모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행위자의 행위 적절성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드레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가자가 진술하고 평가자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도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는 행위자의 행위가 설명자, 즉 평가자, 즉 관찰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가자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또 행위자가 얼마나 숙고했는지를 설명자가 재구성하여 행위자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드레이의 견해는 역사에서의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죠. 이런 것은 자연과학에서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자와 행위자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는 학문의 성격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풀어볼 건데 OX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1번. 햄펠은 역사적 설명에서 보편 법칙에서 개별 현상을 도출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의 근거가 뭡니까? 자, 햄펠은 포괄 법칙 설명 모형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은 어떤 개별 현상이나 법칙은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문제 2번. 햄펠은 역사적 설명이 보편 법칙에 의거해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여기까지 보면 맞는 말이죠. 역사적 설명도 역시 포괄 법칙 설명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또 드레이에게 역사적 설명이란 개별적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드레이는 포괄 법칙 설명 모형으로는 역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인간 행위는 특수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이유에 기반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말. 3번 봅시다. 햄펠과 드레이 둘 다 행위 이유를 비판적 평가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자,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행위자의 행위 이유를 비판적 평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햄펠은 행위 이유를 비판적 평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인했고요. 뭐만 긍정했습니까?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했죠. 행위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 틀렸고. 4번. 드레이는 햄펠이 주장하는 보편 법칙을 인정하기는 하나. 자, 여기서 틀렸네요. 드레이는 햄펠이 설명한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을 역사학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가 보편 법칙을 인정한다는 지문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또 인간 행위의 특수한 면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맞죠. 그죠? 햄펠이 주장하는 보편 법칙 인간 행위의 특수한 면을 보편 법칙은 인간 행위의 특수한 면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 건 맞습니다. 자, 5번. 합리적 설명은 포괄 법칙 설명 모형과 달리 다르죠. 행위의 근거를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찾는다. 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형에서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는 X이다 라고 했으니까 행위의 근거를 상황에서 찾는 거 맞는 말이고요. 포괄 법칙 모형은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6번. 드레이는 역사적 설명에서 행위의 이유를 설명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죠. 아이고, 여기 함정이 있었네요. 행위의 이유를 설명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적절성을 설명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이유에 대한 적절성을 설명하는 게 합리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합리적 설명에서 행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자의 행위 재구성을 통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설명에서 행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평가자가 행위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 행위자와 설명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행위자의 행위의 적절성에 맞추어서 평가자가 공감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8번, 드레이는 합리적 설명을 토대로 자연과학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드레이가 제시한 합리적 설명은 왜 이 모형을 제시한 거죠? 보편적인 규칙, 보편적인 법, 자연과학에서의 설명 모형인 포괄법칙 설명 모형으로 역사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한 게 합리적 설명 모형이죠. 그래서 자연과학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자연과학적 설명으로 역사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 모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9번. 햄펠과 드레이는 모두 역사적 설명에서 연구 대상을 인간 행위로 삼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인간 행위에 대해서 둘 다 비판적 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햄펠은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보편성,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드레이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9번 했고, 10번 역사는 개별 현상을 법칙에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여기까지 맞는 말, 그 학문적 성격을 부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레이가 제시한 합리적 설명 모형의 의의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11번 문제 이거는 수특 기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왔나요? 안 나왔죠. 2번 역사에서의 설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두 학자 햄펠과 드레이가 논쟁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인간의 행위에 대해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행위에 대한 이론의 시대적 변화 안 나왔고요. 특정 학자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없습니다. 자, 특정 학자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해서 평가한 바가 전혀 없네요. 드레이의 행위 설명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 12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내용 일치 문제. 1번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설명에서 설명 대상을 인간의 행위로 보았다. 맞는 말이네요.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에서 과학적 설명은 보편법칙을 적용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맞는 말. 드레이는 인간의 행위를 자연과학에서의 설명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제시했죠. 4번 햄펠은 역사적 이해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드레이가 주장한 거네요. 5번 햄펠은 행위 이유에 기반하여 특정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맞죠? 그래서 햄펠은 행위의 이유에 기반하여서는 보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13번 한번 봅시다. 도식과 관련하여 햄펠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햄펠은 이 도식 행위자 설명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지 이 과학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행위자의 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한다. 자, 상황에 처해 있는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그 행위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게 행위자 설명 이론이니까요. 2번 행위자는 기억에 의해 X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기억이 뭐였습니까? 상황이었죠.
자, 행위자는 기억에 의해 X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적절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맞죠. 그런데 니은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니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자가 처한 뭐 상황이나 신념, 목적 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역사에서의 설명은 3번 안 했네요. 도식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학에 적용할 수 없다. 자, 역사학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무엇으로 부족해서 햄펠의 포괄법칙 설명 모형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드레이가 합리적 설명 모형을 제시한 거죠. 틀린 말 4번 역사에서의 설명은 자연과학에서의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도식과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5번 니은에서의 행위 X가 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보편 법칙이나 규칙성이 없어서 A 행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시한 거죠. 행위자 설명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는 말 다음 문제 14번 드레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학생 1 우리 학교 학생의 행위가 신문에 실렸어. 그 학생이 누구냐면 고2 학생인데 고2 학생 A가 행위자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집에 가는데 길 잃은 아이를 보게 되었대. 집에 빨리 가야 했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고 집에 갔다는 내용이야. 이건 뭐죠? 그냥 상황입니다. 오케이. 상황만 나와 있을 뿐 여기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죠. 학생이 좋은 이야기를 한데 A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야. 그러면 학생 2는 누구? 평가자. 다른 말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 A의 행위가 뭐하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의문이라고 했으니까요. 학생 1 그러게. A의 상황에서는 길 잃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적절했을 것 같은데 그럼 학생 1도 평가자인데 이 평가자는 A의 행동을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3은 내가 A를 아는데 A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대. 길 잃은 아이를 봤을 때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고 예약 시간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려고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 3은 A의 행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평가하죠. 왜 그러면 학생 A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해하고 뭐 하면서 공감하면서 재구성했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행위자의 상황이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없죠. 당연히 여기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상황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는 A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아직 합리적 설명이 아니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 2번 나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상황이다. 자, 길을 잃었다는 상황은 설명적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적 역할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명적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일 뿐이죠. 선지 3번 나를 통해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해야 할 적절한 행위에 대한 설명자의 판단과 행위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죠?
나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4번 다는 학생 3의 행위자의 관찰자가 되어서 A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관찰자 입장에서 학생 3이 공감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에서 학생 3은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재구성하여 A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15번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등장하다, 나오다 맞죠? 언급하다, 말하다 맞고요. 인정하다, 헤아리다가 아니죠. 인정하다는 그렇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D 진술하다, 이야기하다. 문장을 진술하다, 문장을 이야기하다, 혹은 문장에 대해 말하다 혹은 설명하다 이런 말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한다, 영향을 준다, 끼친다라는 것으로 맞는 말.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이제 지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인데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도 되고 처음에는 문장으로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로 이제 간편하게 단어를 써서 정리해도 되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스스로 말로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다 보면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스스로 강의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